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양 철학과 윤리, 아마 이 명칭이 정확하게 맞을 거예요. 동양 철학과 윤리라고 하는 게. 근데 핵심적인 부분은 사실은 우리에게 윤리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철학이라고 하는 거는 윤리를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한 어떤 그 근거적인 그런 어떤 성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명칭이 아마 이 명칭이 맞을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81, 2년도에 윤리과가 이렇게 생기고 국민윤리였죠, 이름이. 그리고 지금 서울대마저도 국민윤리란 말을 쓰지 않고 윤리교육과로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남아 있다가 그 변경이 됐어요. 제가 임용 강의를 처음 했던 시기에 뭐 2003년부터 해서 2003년부터 해서 2007년 정도까지의 범위가 사실상 좀 디테일한 맛은 뭐 없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이유가 어떤 거냐면 그랬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81년도 윤리과 생기고 나서 그 내부에는 그 교과가 발생한 어떤 정체성에 관련된 그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주도적으로 몇 분 그 원로 교수님들이 이제 어떤 부분을 이렇게 붙잡고 계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윤리 교과가 한 20년 동안 지탱이 된 것도 사실은 맞죠. 원래대로 했으면 그 문민 정권 들어왔을 때 강하게 없애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가고 90년 한 중반 이후부터 이제 교육학과의 교과 교육 체계를 그 윤리과의 어떤 정체성 부분을 이렇게 좀 이렇게 그 살려서 교과를 유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왔는데, 이것들이 쉽게 말해 유기적으로 이렇게 형성되는 부분에서 이 교과 체계도가 이렇게 썩 많이 맞지 않았던, 그러나 조금 가야 되는 방향들은 나와 있었던, 그게 제가 강의를 했던 어떤 시기였던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 저는 석사를 99년 정도부터 해서 이제 그 시기 이후에 이렇게 제가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약간 가닥을 잡을 때죠, 사실은. 가닥을 잡을 때고, 2003년부터 2007년까지 그 구성을 했던 부분을 지나서 2008년부터 우리가 뭐 2013년까지 그 객관식 시험을 이렇게 거치면서 그렇게 갔던 부분에서 소위 이 우리가 말하는 학문적 구조라고 하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정착 안정이 됐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제가 그 지금 동양 철학과 윤리하는 서두에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뭐냐면, 과거에 가르쳤던 각각의 영역 파트에서 학문적 구조가 긍정적으로 표현을 해보면 그런데, 그때도 적중은 어느 정도는 했으니까 그 학문적 구조가 왜 이게 지나서 객관식 시험 때부터 점진적으로 나오면서 서답형 구조에서 학문적 구조에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렇게 나오는가.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선생님들께 그 이야기를 좀 해주고 싶어서 제가 그 말씀을 어떻게 보면 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 자료는 굉장히 많아질 수밖에 없죠. 계속 공부를 하다 보면 그런 자료들이 많고 많은 공부를 하는 데도 있어서 문제를 보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결과가 결과적으로 굉장히 안 좋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와서 제가 윤리교육에 뭐 좋든 싫든지 간에 뭐 약간 운명이라고 받아들이는데, 오랜 기간 동안 봐온 그 결과 두 가지의 요인이 아주 지배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게 그 어떤 부분이냐면, 과거에 강의를 들었던 선생님들이 사회생활을 하다가 뒤늦게 공부를 해서 합격을 한 선생님들이 근래에 나오는 문제의 유형들을 보고, 또는 학교에 들어가가지고 공부를 해보니까 교과서를 보고 깜짝깜짝 놀라면서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게, 선생님께서 2003년부터 7년 동안 가르쳤던 구조가 그렇게 되고 있다, 나온다. 그래서 그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어떤 부분들이, 과거 윤리과 교수님들은 나이 드신 분들이 계셨죠. 이분들이 학문적 역량이 안 된다기보다는 서로가 화합도 안 되고
이 부분이 교과의 목적에 의해서 학문적 구조가 유기적으로 탁탁탁 어떤 부분들이 구성되기가 상당히 힘든 구조를 갖고 있었는데 90년 후반부터 한 90년 중반부터 한 2000년 한 후반까지 공부하신 분들이 그분들의 영향을 좀 받기도 했고 스스로 새로운 이론들을 윤리과 정체성 관련해서 많이 공부를 하게 됐던 거죠. 하게 되면서 지금 윤리 교육과가 어떠냐면은 각각의 영역들이 학문적 구조가 스탠다드할 정도로 그 포맷이 잘 형성돼서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임용 문제가 듣도 보도 못하던 문제가 옆으로 막 튀고 나가고 막 이런 거는 윤리과의 학문적인 어떤 목적이나 성격인 학문적 구조를 신경을 별로 쓰지 않고 그건 교과 교육에서 예를 들어 내용화하는 어떤 교수님이다 그러면 그건 교과 교육에서 할 일이지 난 내가 아는 거 난 내겠다 이런 식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제가 학원 강의 하고 있을 때 비슷한 시기에 석사를 했던 어떤 분들이나 또 그 이후에 박사를 했던 분들이 교수 임용이 차곡차곡 되고 있어요. 한 6, 7년 정도 전부터. 차곡차곡. 이제 이분들이 그 배운 거는 말 그대로 윤리과 교과 목적에 맞는 학문적 구조를 배우고 있다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문제가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임용에서 해마다 제가 그 예전에 말씀드렸죠. 한 해 해보니까 이게 부족하니까 저는 답을 따라가지 않았어요. 항상. 어떤 문제가 나왔다면 그 문제 적중을 못했다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한 형태의 답을 찾아줘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 문제와 관련되는 배경학문들이나 기본적 근간의 어떤 지식들이 어떤 부분인가를 쫓아간 거예요. 그건 이제 성격인 게 제가 아마 사범대로 안 나와서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부분에서 이게 이론을 알려면은 이런 부분들이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뭘까라고 찾아 나갔던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그 아주 기본적인 학문적 구조가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 제가 여러 가지 프린트들을 썼을 때 선생님들은 뭐냐면 수강생은 계속 늘어났어요. 점진적으로. 이게 뭐냐면 장수생들이 하는 행동이에요.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것들을 본인의 입장에서 뭐가 부족한 걸 잘 내면화를 하다 보면 그런 습관을 들이다 보면 이 자료가 필요 있는 자료와 필요 없는 자료를 끊어낼 수 있는데 이 학문적 구조 자체가 이게 바탕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어떻냐면 한 해 떨어지게 되면 그 다음에 문제와 관련되는 부분으로 달려 들어가고 또 어떤 새로운 게 뭔가 없는가 이런 방식으로 가는 거죠. 이 방식이 과거에는 그냥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지만은 지금 현재 우리가 한 4년 동안 나온 문제 영역들을 보면 사실 굉장히 합격할 수 있는 점수에서는 굉장히 기본적인 걸 묻고 있거든요, 사실. 아주 기본적인 형태를. 그래서 무엇보다도 지금 서양윤리를 일단 끝을 냈죠. 그래서 제가 가르치는 거는 사실 그 말씀드렸듯이 뭐 깊이 있는 학문적 연구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각 영역별로 근간이 될 수 있는 아주 스탠다드한 형태의 이론들 그런 것들 중심으로 선생님들께 일단 강의를 계속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어느 영역은 굉장히 이렇게 뭐가 잘하고 어떤 영역은 굉장히 떨어지고 이런 방식으로 선생님들이 공부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 부분에서 영역들로 구성돼서 나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부분에서 공부를 지금 딱 두 부류밖에 없죠. 시험을 봤는데 계속 떨어진 선생님들과 그 다음에 지금 올해 뭐 예를 대학 뭐 재학생이든지 아니면 올해 임용 시험을 어떻게 보면 볼 선생님든지 이분들 대상으로 제가 강의를 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형태의 아주 학문적 구조 요걸 분명히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되고 학문적 구조는 내가 된 것 같으니까 시험 문제를 봤는데 시험 문제를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내 딴에는 쓴다고 썼고 결과가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봤더니 내가 미치지 못하는 그런 형태의 결과가 나온다는 거는 그거는 어떤 거냐면은 학문적 구조 플러스 알파가 바로 뭐냐면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언어가 안 맞는 거예요. 언어가 안 맞기 때문에 출제자가 요구한 형태의 답안들을 써내지 않는 거죠, 사실. 그리고 동양윤리부터는 대부분 다 유료 수강이기 때문에 제가 좀 뭐 말을 좀 더 편하게 어떻게 보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서양윤리를 할 때 지금 기출문제를 봤죠, 그죠? 기출문제를. 그러면 제가 7월달, 8월달에 기출문제를 할 때는 한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만 다루지 않고 그 문제가 아리스토텔레스 문제다. 그러면 가능한 한 윤리학 이론들을 문제당 쭉 다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들이 3, 4월 달부터 시작되는 이 기본 이론이 어느 정도 되게 되면 나중에 7, 8월 달 가서 내가 문제풀이를 하더라도 똑같은 문제풀이를 하더라도 분명히 다르게 들릴 거예요. 그 앞에 이론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래서 그런 어떤 그 특성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선생님들이 앞부분에 서양윤리를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그 우리가 지문 내부 안에 있는 부분에서의 어떤 개념, 답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 개념들을 일단 써보고 그 다음에 뭐냐면 밑에 보면 제가 원개념, 5개념 바뀌어 나가지고 이렇게 붙여놨죠. 그게 유기적으로는 안 맞죠, 그죠? 그 4개 정도나 5개 정도가 그죠? 안 맞지만 쓰세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출제자가 요구한 형태의 그 단어가 들어가고 나중에 시험장 가서는 이게 반드시 들어가고 나머지 구조는 풍부한 수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답안이 빵빵해집니다. 근데 이게 그냥 내가 어떤 형태의 학문적 기본이 안 되고 기본서가 안 돼 있는 형태에서 쉬운 자료들이나 이런 부분을 본다면 이 빵빵한 답안이 그럴 뜻은 한데 이게 전부 다 알맹이가 빠져버리는 빵빵한 답안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쓰는 관성을 절대로 무시 못합니다, 사실. 근데 이게 어떤 학문적인 부분에서 중요한 키워드, 반복되는 키워드가 없는 상태에서 무작정 쓰게 되면 조건에 안 맞는 부분에서 답안이 풍부하게 나오게 되겠죠. 근데 어느 정도 우리가 인지를 하고 각각 분리되어 있지만은 계속 쓰는 연습을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을 경험하게 되냐면 시험장 가서 더 쓸 게 더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선천적인 부분에 대한 학습적인 어떤 요인을 본다면 모든 인간이 뭐 홉스 같은 경우 평등하다 하지만 제가 볼 땐 평등하지 않아요. 뭐에 관해서 인지 수준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굉장히 빨리 인지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부분들이. 그 역량을 타고나는 거죠, 사실은. 근데 이 시험은 좀 빨리 인지가 되면 그만큼 쓰는 부분을 다른 사람들이 뭐 예를 들어서 5번 정도 쓸 걸 본인은 뭐 한두 번 정도를 쓰고 시험을 어떻게 합격을 할 수는 있지만 나머지는 우리가 뭐 현재 도덕 발달 심리학에서 다 이야기하듯이 거의 후험적 또는 후천적 학습 설사 선천적으로 타고난다는 것도 지금 현대 심리학에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유전적 요인으로 설명을 해요. 유전적 요인으로. 이 칸트처럼 이 어떤 부분에서 모든 인간들이 어떤 부분에서 뭔가에 대해서 파악하는 인지 구조를 동등하게 타고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선천적으로 타고 태어날 때 어떤 유전적 요인으로 설명을 하거든요. 그럼 유전적 요인도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그 밑에 조상들이 학습을 했다고 친다면은 분명히 그와 같은 학습을 더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유전적인 부분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 그럼 후천적인 거는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학습을 하는 거죠. 그러면 결정적으로 볼 때는 이거를 뭐 타고나는 부분 이런 부분들조차도 유전적으로 본다면 이 시험은 결정적으로 후천적인 요인들에 의해서 결정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쓰는 형태의 부분이 어떻게 처음에는 수동적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나중에는 시험장과 답안을 쓰게 되면 이게 굉장히 자동적으로 구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 현대는 요렇게 또 직관을 설명하거든요. 직관을 후천적으로 계속 반복되면 우리가 어떤 사고나 추론 없이 이게 이렇게 나온다고 보는 거예요. 실제로 맞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마스터를 하면 모든 게 맞지는 않아요. 과연 우리가 지켜야 될 윤리가 뭘까, 정말 철학의 기본 원리가 뭘까를 생각할 때 그게 모든 답을 다 줄 수는 없지만 공부하는 부분에서는 제가 볼 땐 분명히 맞다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써보고 나가는 부분에서 윤리학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했던 서양 윤리학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양이 굉장히 방대하지만 좁혀서 본다면은 윤리학 부분만 내가 쓰고 반복하고 기출 문제를 보고 쓰고 반복하고 이 과정이 계속 가다 보면 제일 좋은 거는 상반기 이 과정이 가면서 그와 관련되는 기본서를 같이 읽는 부분이 좋은 게 뭐냐면 기본서를 읽는다는 건 뭐냐면 내가 공부를 제대로 했는가 안 했는가를 확인하는 과정이거든요. 그거 하나와 두 번째는 독해력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게 처음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바로 기본서로 연결이 안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럼 기본서를
많이 연결이 안 되는 부분을 기본서를 계속 따라가야 될 이유는 없는 거죠. 그러면 기본서를 버리더라도 학원 강의를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원에 대한 교재를 선생님의 의식적인 부분에서 교재를 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들을 제대로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다른 형태의 자료들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을 계속 봐 나간다는 거는 결국에는 중심적인 형태의 코어가 사실은 절대 형성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절대.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면 희미한 표상으로 남는 거예요. 나중에 이게 단연간 갔을 때, 단연간 떨어졌을 때 이거 빼내는 데가 엄청난 시간이 걸려요. 본인이 처절하게 진짜 밑바닥까지 깨지고 나서 이 부분을 보통 버려가지고 그래서 그런 선생님들에 있어서 치유법은 하나밖에 없다. 학원 강의도 치유법이 더 이상 될 수 없고 정보도 치유법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혼자 독서실이나 혼자서 기본서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나중에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주어진 부분에서 그런 것들을 읽고 그 다음에 또 내면화하고 하다 보면 이 서양윤리도 얼마 되지 않아요. 정말 과거에는요. 혹시나 직관주의가 나오지 않을까. 혹시나 인식론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 학원 강사 입장에서도 어떠냐면 가르쳐야 돼요. 어쨌든. 가르치게 되면 또 어려워지는 거야 또. 강의가 또 어려워지는 거야 그냥.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학문적 구조라는 게 윤리과에서 어떤 부분을 중시 여기고 윤리과에서 어떤 부분들을 그렇게 중시 안 여기는 안 여기는 거에 대한 학문적 구조 부분, 그게 이제 성격이나 목적 부분하고 어느 정도 일치가 돼 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선생님들께서 주요하게 어떻게 보면 봐야 되는 부분이다. 그리고 정치학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투표 역설이 문제는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옵니다. 사실상. 왜냐하면 정치학 이론이에요. 그럼 투표 역설이 지문에는 나올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투표 역설이 갖는 윤리적 함의가 뭔가? 핵심은 그거예요. 모든 것들이 교과가 예전하고는 다른 게 윤리과에 대한 어떤 함의를 가지는가에 대한 부분에서 과거하고는 달리 문제가 나오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간혹 가다가 그런 윤리적 함의 부분이 아니고 어떤 부분에서 엉뚱한 방향으로 나올 수 있는데 그게 그런 방향으로 튈 수 있는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졌다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내가 문제를 안 봤는데 교과 교육에서 나 듣도 보도 못한 답을 이야기하더라고. 이번에 세종으로 합격했던 어떤 그 선생님이 나한테 교원대에 있는. 그러더니 이야기하는 게 그 부분을 매겼는데 전국에서 2명 맞췄다 하더라고. 교과 교육이 뭐가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사실. 2명 맞췄다 하더라고. 2명. 그런 문제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것은 합격과 불합격을 좌우할 수 없다. 정말 진짜 운이 없으면 4명 뽑는데 그 2명이 그 안에 들어와 있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지만 그건 내가 볼 때는 확률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힘든 어떤 부분, 어려운 어떤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학문적인 구조, 학문적 구조라고 하는 거는 지금 현재 출제하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윤리과가 나가야 되는 형태의 어떤 방향성에 대한 학문적 구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어디서 어떤 부분이 근간이 되는가. 이게 안 되면은 말씀드렸듯이 이 자료도 좋고 저 자료도 좋고 인터넷에서 찾은 자료 좋고 다 좋은 자료로 가는 거예요. 사실 공부가 기초가 딱 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대다수가 그렇지 않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것과 그 다음에 언어이다 이렇게 바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강의에서 5월 20일 강의를 제가 아무래도 조금 힘이 들 것 같은 게 19일에 제가 한국윤리학회에서 개최하는 학술대회에서 저는 좀 더 완벽하게 해서 이런 논문들도 뒤에 발제를 하고 싶었는데 계속 이제 뭐 하라고 하시니까 내가 볼 때는 어쩔 수 없이 내가 볼 때 발제를 하는데 발제가 맨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그래서 맨 마지막이 돼가지고 뭐 마치면 한 6시 정도 되고 뭐 식사를 하고 이러면 아무래도 저를 안 보내줄 것 같아요. 뭐 우리 팀이나 기타 등등. 그래서 뒷날 토요일에 아마 진주에서 전부 다 올라올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인터넷 강의 듣는 선생님들은 대충 참고만 하시고 일단 실강 듣는 선생님들이 조금 그러니까 나중에 그건 일정을 한번 약간 더 조정을 해서 그렇게 일단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지금부터 해서 정치학하고 그다음에 도덕 그 발달 심리학의 도덕 교육 이론들은 선생님들께서 제가 강론이 중요하다라고 그랬다. 강론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전체적인 부분에서 유교는 이렇게 흐름이 되고 불교는 이렇게 흐름이 되고 물론 이거는 정리는 중요해요, 사실은. 이런 부분이. 이걸 일종의 우리는 어려운 말로 통각, 종합 이런 말을 써요, 철학에서는 사실은. 근데 개개의 사실들이 구비된 상태에서 우리가 어느 순간 이 부분이 가면 정리가 되는 거지. 이 전체적인 부분에 관련되는 총론을 잘한다고 해서 이 강론 부분에 관련되는 문제들이 챕터별로 나온다. 문제는 다 강론으로 나와요, 지금. 그래서 강론 하나와 다른 강론 하나를 이렇게 모아놓는 문제도 비교 문제죠. 이런 것도 원자적으로 딱 떼보면 이 자체가 다 강론이에요, 사실. 그래서 총론보다 강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그런 부분에서 하나씩 알아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서양 윤리는 윤리학 일반이 있고 굉장히 길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제대로 가르치려면 사실은 우리 굉장히 부족해요. 그래서 1, 2월 달에 보면 8주를 써도 서양 윤리 거의 한 5주 가까이, 4주 가까이라고. 그 다음에 동양도 해보면 한 4주 가까이 정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강의를 못 마치고 보강을 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은 조금 여유있게 잡아놨거든요. 각 영역에서 거의 5주 분량으로 이렇게 딱 들어가도록 잡아놨어요, 사실. 그래서 서양보다는 동양하고 한국이 조금 시간적 여유가 우리에게는 좀 더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이론을 나갈 때 선생님들이 어떻다? 하나씩 이렇게 막 급하게 나갈 필요가 없고 하나씩 일단 내 거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과정들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동양 같은 경우는 이 원문을 보는 것이 비교적 굉장히 중요한데 이 교재를 잘 활용을 한번 해보십시오. 선생님들이 따로 해야 될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 교재 안에 나와 있는 개념에 대한 원문을 한번 찾아보는 것 정도. 여기 나와 있는 거를 참고를 하고 좀 많이 부족한 점이 있다면 찾아보는 정도. 이렇게 바로 보시면 되고 외부에 다른 어떤 이론들이 있다 하더라도 이 개념들 안에 다 따라 붙을 수가 있는 교재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그런 방향에서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그 강의 맞죠 상담하던 중에 그 윤리학에서 이기주의 부분에서 공지성 논증에 대해서 이해가 조금 안 간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건 뭐냐면 이기주의 역설도 이기주의를 비판하는 거죠. 그죠? 우리가 이기주의를 강조하는데 결국에 이기성 확보하려면 우리가 이타주의자가 돼야 될 수밖에 없다. 그지? 여기에 우리가 말하는 이기주의 역설이죠.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시험 문제로. 그리고 공지성 논증은 뭐냐면 이기주의자들이 모든 걸 공정한 출발선에서 다 공지를 전부 다 하면 자기 이기성이 충족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충족 안 되겠죠. 결국에 공지성 논증이라는 것도 이기주의를 비판하기 위한 하나의 개념입니다. 그냥. 그래서 원문을 그대로 옮기다 보니 조금 그게 약간 번역서고 이해가 좀 잘 안 되겠지만 결정적으로 이기주의자들은 모든 형태의 부분에 대한 의사결정과 우리가 의논적 사항 또는 정보적 사항을 다 공지를 하게 되면 자기의 이기성이 충족이 굉장히 되기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형태의 어떤 논증을 바로 공지성 논증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동양하고 한국 하는 부분부터 선생님들이 이 부분적으로 강의를 일단 수강을 해서 강의를 일단 듣는 선생님들이 있겠지만 선생님들의 결단에 의해서 일단은 저를 믿고 어쨌든 가는 거예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하나씩 나가되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각 주에 제가 범위로 정한 부분이 딱 끝이 나면 시간과 관계없이 강의를 딱 마치는 걸로 그렇게 딱 할 거예요. 근데 아마도 시간이 어떤 챕터가 남지 대부분 그렇게 많이 남을 것 같지는 않는데 그런 방식으로 일단 보시면 돼요.
자, 교재 321페이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자,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지금 천, 도, 리, 기, 성, 그 다음에 또 정성성, 그 다음에 정, 심. 자, 이 개념이 동양 사상과 한국 사상을 이해하는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이 개념을 능수능란하게 뭐예요? 예? 잘 이렇게 가지고 놀면 어떻게 된다? 동양과 한국은 마스터 될 수밖에 없다. 거기다가 조금 더 자기가 교만하지 않고 반복적인 부분에 노력을 더하면 어떤 문제가 나온다 하더라도 바로 맞출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동양을 모른다라고 해도 사실상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이건 하나의 형식이죠. 여기서 나중에 내용적 부분들이 이렇게 채워지면 제가 그 말씀드리는 게 어떤 부분인지를 아마 알게 될 거예요. 자, 지금 나오는 게 자, 바로 청개념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자, 불교를 제외한 유교와 도교죠. 그 다음 불교죠. 이게 지금 동양에 다예요, 사실은. 그리고 뭐 실학이라고 하는 것도 유교적 맥락에서 새로 형성된 지츠가쿠라 하는 새로운 학문이라는 뜻입니다. 사실 유교와 떼낼 수 없는 형태의 학이에요, 실학도. 그렇게 본다면은 불교를 제외한 대부분의 개념에서 이 천에 관련되는 개념은 다 적용하고 다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학자들마다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천 개념 자체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일천 하나라와 상나라 이후에 생긴 개념이다. 자, 하은주 진안 이렇게 빠지는데 하와 상 이후에 생긴 관념이다. 천은 하늘이라 보고 재는 하느님이라고 본다. 인격적 하늘 즉 최고신이라는 의미에서 재 혹은 상제로 불리다가 후일 천개념으로 통합되어 부르게 된다라고 돼 있죠. 자, 그래서 동양도 처음에는 어떻다? 서양보다 또는 서양보다 앞서 인격적 하늘이 존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양인들의 사유방식과 한국인들의 사유방식은 하늘과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 세상 모든 부분을 주관하는 의미. 예, 그래서 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하느님의 아들이고 어떻게 보면 삼위일체적 의미에서의 어떤 그런 형태의 아주 독립적 형태의 어떤 인격식은 아닐지라도 어쨌든 동양과 한국인에게도 이 세계 모든 걸 주관하는 형태의 어떻게 보면 천에 관련되는 개념이 동양인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가다가 뒤에 후일에는 이 천 개념이 바로 통합되어서 바로 부르기 시작한다라고 돼 있어요. 자, 근데 이 천 개념 중에서 제일 지금 중요한 개념이 우리가 지금 이 부분에서 보면 딱 세 가지 한 네 가지 정도 뭐 어떻게 보면 뭐 거의 다네요, 그죠? 그래서 자, 주제지천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주제지천이다. 자, 이 주제지천적 의미가 있는데 저기 보세요. 자, 인격적 하늘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인격적 하늘이다. 학문적 구조에 대해서 제가 지금 강의를 하는 겁니다. 급하게 안 나갈 거예요. 자, 인격적 하늘이다라고 돼 있는데 인격적 하늘이다라고 된 부분인데 어떤 특성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냐면 이 동양 사상에서 권선징악적 의미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어떤 형태의 주제지천이다라고 이렇게 바로 되어 있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학자 권선징악적 의미다 이러면 후일에 자, 묵자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묵자. 그 다음에 조선성리학자인 자, 정약용이 여기 일단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선한 행동을 하게 되면 상을 주고 악한 행동을 하게 되면 바로 벌을 주는 의미죠. 그래서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게 사실상 이 주제주천적인 이런 인격적 하늘에 관련되는 바로 의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자, 대표적으로 보면
자, 의리라는 말이 나옵니다. 의리. 자, 이 개념은 자, 도덕적 하늘이에요. 도덕적 하늘. 가장 많이 쓰여지는 하늘에 대한 의미다. 이렇게 바로 볼 수 있거든요. 자, 가장 많이 쓰여진다라고 하는 거는 공자의 손자가 누구냐면 자사예요. 공자의 손자가. 그래서 이 자사가 쓴 책이 아주 중요한 책이 있죠. 중룡이라고 하는 이 책이. 이것은 하나라 이후에 요순 임금으로부터 도가 전해지고 그 도가 일반적인 형태에서 주대, 공자가 그렇게 복귀하려고 했던 주대에 찬란했던 어떤 예학의 어떤 문명을 이루는 그런 형태의 도로 이어지다가 이런 것이 동주와 서주, 그래서 이 서주의 어느 지점에 춘추라는 시대가 있고 전국이라는 시대가 있어요. 그래서 같은 주대 후기로 이게 오게 되면서 동주와 서주로 갈라지게 되고, 이 서주라는 시대에 춘추와 전국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시대에 굉장히 예가문란해진다는 거죠. 그럼 과거부터 굉장히 잘 내려왔는데 이런 부분들이 주 후기에 가서 춘추와 전국이라는 시대에 가서 굉장히 이게 문제가 굉장히 많이 되니까 이 부분을 다시 주대의 초기로 복귀하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을 가졌던 인물이 바로 공자예요. 그러면 하나라 이후부터 해가지고 요순임금을 거쳐가지고 주대 초기까지 오고 이런 것들이 흐트려지다가 다시 공자에 의해서 계승된 부분에 대한 따오라고 하는 도라는 부분이 없어질까봐 염려해서 쓴 책이 바로 자사의 중룡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 자사가 여기에 일단 들어간다. 그래서 천의 의미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거의 보면 도덕적인 하늘적 의미를 굉장히 많이 지니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자사보다도 훨씬 더 강경하게 나가는 학자가 바로 맹자다, 이렇게 바로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 맹자의 사상은 당연히 이 이후에 누구에게 이어진다? 자, 동중서에게 이어지게 되죠. 근데 동중서는 사실은 하나의 어떤 정치적 관점이에요. 그래서 이 동중서에서 해당이 되던 학이 어떤 학이다, 우리가 보면. 자, 경학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그래서 요런 형태의 부분 자체가 하나의 어떤 정치적인 이데올로기적 관점으로 요런 부분들이 이렇게 바로 이어지게 되고, 그 이후에 어디로 가게 되냐면, 자, 성리학으로 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성리학으로 가게 되고, 이런 것이 뒤에로 가게 되면, 자, 조선 성리학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가장 넓은 의미의 하늘이 바로 의리지천적인 도덕적인 의미다. 그래서 동양에서 말하는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 바로 천과 관련되는 인격적 하늘인데, 그 인격적 하늘이 벌주는 하늘이에요. 자, 벌주는 하늘인데 묵자와 정약용은 굉장히 다르죠. 묵자는 뒤에 가서 우리가 일반적 상식에서 아는 부분이 있지만 바로 겸해를 실현하기 위해서 바로 그런 것이고, 정약용은 말 그대로 두 가지 기호 부분에서 우리가 정약용이 말하는 바 어떤 도덕적인 기호를 가지고 있는 형태의 부분을 실현시키기 위한 그런 형태의 어떤 목적은 다 다를지라도 인격적 하늘이 바로 벌주는 하늘이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의리지천은 바로 도덕적 하늘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천과 관련되는 비교 문제가 과거에는 안 나왔는데 이것이 우리가 객관식 할 때 바로 2차 문제에서 이런 것들이 등장한다라고 한다는 것은 이게 학문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때 그 동양을 제대로 배운, 동양이 약하잖아, 한국. 동양이 약했죠. 왜 약했을 수밖에 없냐면은 교수님 네 분 정도에서, 아니 저기 뭐 5분 정도에서 서울대 윤리교육과 생길 때 동양이 없었어요. 20년 이상 거의 없었고,
그리고 지방에 있는 학교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을 제대로 쳐내는 요런 어떤 부분이 없었어요. 근데 두 분의 교수님이 일단 이렇게 구성이 들어가는데 이분들이 말 그대로 동양 철학을 제대로 전공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학문적 구조와 관련되는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만 그분들이 출제에 내 들어갈 수는 없는 거죠. 어느 때는 이런 형태의 문제가 안 나오다가 어느 때는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런 어떤 이유다. 이렇게 바로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두 가지 부분이 가장 주된 부분으로 우리가 볼 수 있고, 자, 그리고 이 자연지천이란 말이 있어요. 자, 자연지천. 그러니까 이 천은 자, 뭐다 지금? 자, 자연이다라는 거죠. 자, 자연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학자가 누구냐면 자, 장자입니다. 자, 장자는요. 천과 도와 자연을 동일 개념으로 보고 있다. 천과 도와 자연을 동일 개념으로 보고 있다. 자, 천과 도와 자연을 동일 개념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장자에게 천이 뭐냐라고 한다면 곧 도다. 그럼 도가 뭐냐? 곧 자연이다. 동일 개념이에요. 동일 개념. 장자는 뭐 점치는 걸 좋아하지 않았지만 이 장자류에서 발전한 형태의 도가류와 음양가류가 결합이 되면서 후대에 가게 되면 중국의 중세시대와 중국의 근대 초기로 가게 되면 이제 체계적인 점성술이 굉장히 구성이 돼요. 이 중국 사상의 굉장히 신비적인 요소 자체가 하나가 뭐냐면 고대부터 주역이라는 부분이 있었다는 거죠. 그 인간의 기륭화복. 그리고 주역을 또 달리 해석을 하게 되면 이 세계 전체를 이해하는 형이상학적 원리가 이미 존재했다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주역을 누가 썼느냐라고 할 때 결정적으로 공자가 썼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 일부의 학자들도 있는 이유가 뭐냐면 시금을 전폐하면서 주역을 공자가 해석을 했다. 해석을 한 텍스트가 있죠, 그죠? 그게 뭐다? 역경이에요. 역경. 그리고 조선에 들어오게 되면 이황이 절대 바깥에 있는 자연적 지식을 추구하거나 쫓아가지를 않아요. 누구처럼 바로 정의천이라는 주위에게 영향력을 강하게 줬던 학자처럼 완물상지라고 해서 자연적 원리를 끌어들입니다. 그죠? 유학에 막 끌어들여서 유학적 당위성을 아주 강조를 해요. 막 강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될 바는 자연적 원리가 밖에 있으면 이렇게 끌어들여 가지고 이 원리를 토대로 해 가지고 우리가 도덕적인 행동만 하면 된다라고 해서 완물상지라는 개념을 쓰거든요. 그래서 바깥에 있는 사물에 너무 탐리가 하면 그 뜻을 잃는다.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보면 그 바깥에 있는 사물에 탐리간다라고 한다는 게 뭐냐면 이 서양은 어떻게 형이상이나 존재론이 있었다면 동양 같은 경우에는 우주 자연의 원리적 법칙들이 존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리적 법칙들이 사실은 어디서 시작된다? 양주나 노자나 장자부터 시작되는데 이 말 그대로 자연적 원리죠. 그럼 인간도 뭐다? 똑같은 자연이에요. 똑같은 자연적 원리를 나타내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장자는 이 개념을 바로 같이 본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특이하게 오늘 보겠지만 유학자인데도 불구하고 순자가 다른 개념은 안 따라가는데 천개념 따라갑니다. 장자를. 그래서 어떤 자연지천의 의미로 바로 언급을 한다라는 거죠. 자, 요 잘 보십시오. 이 왜 따라가냐면 이 의리지천과 주제지천은 천이 있으면 천과 인간이 절대로 분리 안 됩니다. 분리 안 되기 때문에 지향하는 바가 결국 어디로 간다? 합일적 구조로 다 가거든요. 합일적 구조로. 절대로 분리 안 된다라고 한다는 거는 이게 지금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근데 순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모든 기제가 인위거든요. 그러면 천의 역할과 분리를 시켜야 돼요. 천의 역할과. 천이 어떻게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천이 뭘 우리에게 내린 것도 아니에요. 인간이 뭘 만들어냈다?
순자 그토록 강조하는 얘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죠? 근데 이쪽에서의 성은 어떻다 지금 만약에 천이나 성은 하늘이 부여한 겁니다. 인간이 만든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늘이 부여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후일의 순자각이 되면 요 관념을 굉장히 강조한다는. 적어도 주제지천과 의리지천과 자연지천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포괄적으로 보면 이 동양사상가들은 특이하게 운명지천을 부정한 것 같지 않아요. 그걸 만약에 운명지천을 따라가게 되면 자 보십시오. 운명지천을 따라가게 되면 어떻게 된다? 윤리가 필요 없게 되는 겁니다. 그죠? 악한 기질을 타고 태어난 사람은 악하게 갈 것이고 선한 기질을 타고난 사람은 선하게 갈 거 아니에요. 그죠? 에? 그러니까 운명지천 자체가 더 이상 도덕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발전해서 나가지는 못하지만 어떻다? 그렇다고 운명지천을 부정하진 않아요. 운명지천을. 공자도 운명에 대한 언급을 하지만 거기에 대해 생각 안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장자도 운명에 대한 언급을 합니다. 다 어디로 돌아갑니까? 자기 부인이 이렇게 죽었을 때 장독을 치면서 노래를 불렀다라고 하는 이 정신 나간 일반적으로 정리난 행동 같지만 왜? 모든 게 다 자연적 흙으로 돌아가는 일련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굉장히 슬퍼해서는 안 된다. 인간이 정해진 운명은 기본적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근데 다시 강조하지만 그렇게 됐으면 동양학이 말 그대로 사주나 철학이나 주역만 발전했을 거예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죠. 어차피 악한 놈은 악한 대로 살 거고 선한 놈은 선한 대로 살겠지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운명지천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대부분의 학자들이. 그러나 이게 우리가 보는 윤리적 함의에서는 큰 의미를 갖지는 못한다라는 겁니다. 이 큰 의미를 갖지는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천에 관련되는 의미를 우리가 또렷하게 비교적 알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제가 잠깐 하나 소개를 하면요. 공부를 조금 했던 고수 아닌 고수. 그러나 합격을 안 했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고수는 아니겠죠, 사실은. 고수 아닌 고수 예를 들어서 보면 이종훈 선생님 어느 텍스트에서 그걸 참고를 하는 것 같아요. 저걸 참고를 하는 것 같아요. 그거 아무리 이야기를 해봐야 정확한 부분의 메타적인 부분들을 잘 모르면 선생님들이 그 주장이 아무런 필요가 없는 거죠, 사실은. 자, 그 이유는 뭐냐면 거꾸로 들어가면서 우리가 알아내는 방법도 있을 수 있어요. 거꾸로 들어가면서 알아내는 그 방법이 있을 수 있다는 건 뭐냐면 기출을 보면 이 기출이 어디서 나왔는지. 근데 그 기출이 어디서 나왔는지가 중요하긴 중요하죠. 근데 그 기출을 낸 교수님이 영원히 안 들어간다.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것만 강조할 겁니까? 그러면 자기도 계속 떨어졌으면서 잘못된 정보예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풍울한 중국 철학사 단권이 있습니다. 이 풍울한 중국 철학사 단권이 나올 80년 정도의 시기는 거의 우리나라에 한글로 된 동양의 텍스트가 별로 존재하지 않았어요. 이렇기 때문에 철학계 일반에서는 동양이나 한국 철학이 서양 철학 하는 사람들한테 엄청난 수세에 몰렸던 거예요. 네, 비판받았어요. 사실 동철하는 잘못된 태도죠. 서철은 번역서도 있고 우리가 그만큼 우리의 사상과 관련이 있는 한문을 읽을 수 있는 역사적 흐름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단절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그 한자에 관련되는 원문 텍스트 읽을 만한 능력들이 거의 많이 존재하지 않아. 따로 공부하지 않는 이상은. 그러면 그거를 개념화를 시켜달라는 거예요, 서양처럼. 도가 뭐냐 도대체 말해봐라 그러면. 그러니까 학회 논문 발표를 하게 되면 전부 다 개념화. 그 다음에 보면 이 주장하고 이 앞뒤가 안 맞다. 그러니까 거의 동철 한국 철학 하는 사람들이 수세에 거의 몰릴 지경 정도로 제가 대학을 입학했던 90년 초반에도 사실은 그런 학풍들이 여전히 존재했어요, 사실. 그리고 이 수업을 들으면 이 서처럼 뭔가 정연화되는 것 같고 뭔가 일관되는 것 같고 뭔가 헷갈려서 다시 찾아서 내가 읽어보면 이빨이 딱 맞게 돼 있어요. 선생님들 지금 서양어가 윤리학하면서 저하고 하면서 굉장히 힘들었죠, 사실. 양이 많았잖아, 어쨌든. 좁혀도 많았잖아. 근데 공부 한번 해보십시오. 하면 할수록 이빨이 정확해요. 이게 서양 철학의 특성입니다. 그럼 이빨이 안 정확한 건 뭐냐면
학문 구조에서 구조를 볼 수 있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몰랐기 때문에 안 정확한 거예요. 제가 무어 말씀드렸죠, 예를 들어서. 그죠? 무어가 직관주의다. 이론적 직관주의가 아니고 다원적 직관주의다. 결정적으로, 그죠? 근데 무어의 옳은 행동이란 결과적으로 보아 최대량을 산출하는 행위이다. 그럼 무어는 직관적 토대를 갖고 있음과 동시에 뭘 가지고 있다, 지금? 공리주의적 토대를 동시에 갖고 있다. 이게 이제 학문의 기본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하고 요렇게 본다면은, 그리고 무어는 누굴 비판하기 위해서? 독일 관념론자들 비판하기 위해서, 자, 선에 대해서 독일 관념론자들 계속 정의하고 있거든. 단일 정의하고 있거든. 이게 학문적 구조예요. 요 세 가지 지식 정도만 딱 가지고 선생님들이 무어를 딱 보십시오. 읽어보십시오. 이게 안 맞을래 안 맞을 수가 없어요, 사실. 무조건 맞게 되어 있어요. 근데 동양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의 어떻게 보면 학계의 어떻게 보면 현실 자체가. 그런데 이 풍우란이 서양 사람들을 그러니까 그 서양 사람들 욕구가 대단한 거예요. 이런 걸 보면. 그래서 한국 사람들의 아주 특이한 특성 자체가 그만큼 유행이 민감하고 빠른 거예요. 가벼운 겁니다. 이게 안 좋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굉장히 가벼운 거예요. 어떤 부분이냐면은 이제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이제 선생님들이 한 5세대 정도의 어떻게 학자예요. 이게 우리나라에 외국에 있는 어떤 철학이나 윤리학이 들어온 이후에 세대가 5세대 정도 지났어요. 그래서 3세대 정도를 지나면서 회고를 하기 시작했는데 회고를 했던 부분 중에 어떤 부분이었냐면 학자들이 우리가 철학을 했지만 초창기의 철학이나 윤리학을 외국에서 받아들이는 거, 중국 사상도 우리가 받아들인 거죠. 특이한 건 뭐냐면 전혀 우리 학자들이 낯설게 생각 안 했다는 거예요. 마치 자기들이 만든 철학이나 윤리학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가 만든 것처럼 너무 익숙하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근데 외국 학자들은 어떠냐면 뭔가 새로운 게 나오면 자기 어떤 기반에서 볼 때 뭐가 안 맞기 때문에 호기심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사실. 근데 우리는 뭐냐면 모든 게 우리 손에 한번 잡혀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뭐든지 간에. 그러니까 이런 어떤 문화에서 가지고 있는 우리는 우리의 사고를 잘 모르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왜 하냐면 풍우란이 어떤 사람이냐면 중국에서 어릴 때 태어나서 중국의 고전에 내려오는, 굉장히 행운하죠. 고전에서 내려오던 1920년대 30년대의 중국의 사상들을 어릴 때부터 잘 배워서 내면화가 잘 된 거예요, 고전에. 그리고 대만에 있었죠, 그죠? 그러니까 비교적 외국의 수입에 관련되는 문물들이 뭐 일본이나 미국을 통해 잘 들어온 거예요. 잘 들어오고 나서 어디로 갔냐면 미국에 가서 우리가 말하는 분석 철학 논리학을 했어요, 풍우란이.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하도 그 하버드에서 할 때 관심을 가지고 막 이러니까 이제 풍우란이 미국 사람들이 읽기 쉽게 쓴 책이 단권짜리 하나입니다. 단권짜리 하나. 그렇기 때문에 그 단권짜리 하나를 읽어보면 약간 서양 철학적인 냄새가 많이 나요. 좀 그렇게 좀 쓰려고 하는 뭐 묵자의 공리주의적 관점이라든지 이런 말들이 막 나오거든요. 서양 사람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쓴 텍스트가 바로 그 텍스트예요. 그래서 제가 대학을 처음 들어갔을 때 학부 때 그 은사인 정인재 선생님께서 그 책을 갖다 번역을 했는데 80년대 특히 윤리교육과에 엄청나게 팔렸어요. 선생님들 한참이에요, 선배들한테. 그게 왜냐하면 이제 원문을 읽을 수 있는 능력들이 거의 철학과 출신들도 별로 없고 윤리교육과 출신도 별로 없고, 그래서 그게 처음에 이렇게 들어왔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박성균 선생 때문에 그 부분이 그 풍우란 중국 철학사 상권과 학원이 이제 바로 번역이 됐는데, 그게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을 갔을 때 내가 굉장히 하나의 어떻게 보면 철학적인 멘토처럼 읽는 책이 지금 풍우란 중국 철학사 상하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뭐 그거 하나를 가지고 지금 저렇게 처해 있는데 저는 그렇게 비판하고 싶지는 않아요. 내가 어떻게 두둔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학자들이 가장 잘못된 행동이 바로 뭐냐면 어떤 하나의 행동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해 버리거든요. 뭐 그걸 그렇게 했는데 저건 저렇게 행동을 해. 모든 종합적인 사실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어찌됐든 그렇게 해서 바로 쓴 책이기 때문에 이 책이 어떠냐면 중국 사상을 그 서양처럼 그렇다고 서양에 대한 논리를 그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개념화한 텍스트입니다. 개념화한 텍스트. 그리고 이 책에 약간 반해서 나온 텍스트가 뭐냐면 노사강에 관련되는 중국 철학사, 그 다음 중국 북경대학교에서 나온 중국 철학사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외국에서 유학을 한 학풍은 다 어디로 갔냐면은 서강대학교의 제 은사인 최진석 교수님을 빼놓고는 전부 다 대만에서 학위를 받아왔어요. 대부분 다 보면.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 자체가 우리의 어떻게 보면 영향력 안에 어떻게 보면 있었고, 그리고 또 이후에 이런 어떤 중국 본토에서 어떻게 형성되어 왔던, 그래서 풍우란이 결국에는 북경대학교 철학과 교수를 하게 되죠. 그죠? 그런 부분에서 영향력이 이렇게 우리나라로 이렇게 약간 전해지면서 우리나라에 있는 일군의 학자들이 원문에 공부를 하고 텍스트를 한 텍스트가 풍우란 중국 철학사 상권과 학원이에요. 자,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동양이 객관식 할 때 굉장히 좋게 말하면 세련되게 나. 내가 어떤 모 윤리과 교수님이 제가 지금 공부를 하기 전에 저한테 그랬어요. 우리 학교가 동양만 좀 되면, 한국만 되면 합격을 좀 더 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고민들을 했어요. 너무 세련되게 나온다는 거야. 너무 세련되게 나온다는 그 출처가 어디냐면 풍우란 중국 철학사 상하예요. 제가 분석해 본 결과 그 교수님께서도 모르시는 거야. 어디서 어떻게 이걸 갖다 구성해가지고 구성을 하는지. 그래서 풍우란 중국 철학사에 관련되는 상하의 앞부분에 보면 이런 부분들이 나와요. 일단 뭐 천이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들을 그 부분에 더해서 제가 어쨌든 중국부터 해가지고 한국까지에 대한 흐름들을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제가 흐름들을 어느 정도를 집어넣어서 구성을 한 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개념들이에요. 그래서 그게 바로 어떤 거냐면 바로 선생님들이 이런 부분이에요. 자, 도움을 받는 부분들이 후일에 풍우란 중국 철학사 딱 보면 이렇게 안 나와 있거든. 이게 이렇고 이게 이렇다는 건 안 나와 있단 말이야. 그냥 주제지천이면 이거고 의리천이면 이거고 이거 내가 이런 것만 나와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바로 그런 어떤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떠냐면 뒤에는 요 부분을 붙일 수 있는 게 바로 조영교 선생님 텍스트예요. 과거에 잘못된 게 굉장히 많아가지고 윤리과 교수님들이 학생들한테 보지 마라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랬는데 수정 이렇게 돼. 그래서 제가 판단하건데 중과 하의 문제는 교과서와 조영교 선생님 텍스트하고 상이나 중상에 해당되는 문제는 풍우란 중국 철학사 상하. 이 부분이 바로 우리가 봐야 되는 형태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골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4번을 보십시오. 천의 관념을 육아에서 말할 때 주제지천과 운명지천, 의리지천의 관점에서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리고 천의 관념을 주작 또는 성리학에서 말할 때 주제지천과 운명지천, 의리지천의 관점과 더불어 자연지천의 관점에서 사용한다. 그럼 자연지천 딱 이러면 뭐다? 순자지 바로. 그지? 그래서 이 천관념은 굉장히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필요하다라고 돼 있죠. 자, 6, 7, 8, 9에 제가 이렇게 구성을 해놨어요. 자, 그 다음에 자 도와 관련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50분 딱 하고 10분 딱 쉽시다. 정확하게. 자, 쉬었다 합시다.